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제 할머니께서는 평소엔 대단히 인자하셨지만 사람 도리를 잊으면 또는 염치를 모르면 눈물 쏙 빠지게 꾸짖고 회초리도 드셨습니다. 새누리당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말, 한 번만 도와달라는 그 말. 세월호 승객들이, 학생들이, 그리고 진도체육관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을 지켜보던 온 국민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애타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도와줬던가요? 단 한 명이라도 살려냈습니까?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표를 달라는 겁니까? 염치를 모르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신 제대로 차릴 때까지 호되게 꾸짖어야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6월 2일 새 달이 시작됐고 이틀 뒤면 내일 모레 만 30몇 시간 지나면 투표가 시작되겠군요. 중요한 한 주, 중요한 한 달이 열렸습니다. 주말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고승덕 후보의 딸과 고승덕 후보의 기자회견, 회견에 이은 고 후보 딸의 인터뷰, 물론 이메일 인터뷰입니다만, 그리고 같은 보수 계열인 문용린 후보 측과의 설전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워낙 시사에 촉각을 많이 곤두세우고들 계시니까 다 접수가 되셨으리라고 믿겠고요. 그 부분은 자세히 소상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사전 투표율 굉장히 높았습니다. 11.5%니까 전체 유권자 9명 중에 1명은 이미 투표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어느 성향의 유권자들이 주로 어디에 표를 던졌는지 상당한 관심을 띌 수밖에 없죠. 세월호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첫날부터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같이 팽목항에 가기로 약속을 해두었는데 밤사이에 여당이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못 가겠다고 기차역에 와서 바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침에.
여당은 안 가고 야당 사람들만 내려갔습니다. 유가족도 일부 진도로 출발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께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연유로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파문 기억하시죠? 아들 내세워서 나랏돈, 청와대 경호실 돈 이렇게 해서 자기 집 지으려다가 반발이 심해서 그만뒀었는데 검찰이 거기에 면죄부를 공식적으로 줬군요.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답니다. 이런 소식들 외에 정가 소식 이런 거 짚어보겠고요.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고 싶은 말씀 기탄 없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려 애쓰겠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국정조사 첫날인데 꼴사 나온 모습이 첫날부터 빚어졌어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야당 측 위원들만 오늘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정조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에게 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니 다른 날짜를 잡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며 현지 방문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8시 용산발 KTX를 타고 진도 팽목항 현지를 방문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요. 심 위원장은 풍랑이 거세 바지선이 다 빠져있고 수색 작업을 못한다는 현지 사정에 가족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저희는 그런 걸 요청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범대본에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가족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땠다. 이런 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야 합의로 하면은 당을 떠나서 열심히 국정조사 활동해야 되는 게 그 초등학생도 하는 기본인데 언제는 그렇게 유가족들 눈치 기색 잘 살피고 뜻을 잘 받들었다고. 아직도 누드 사진 봤던 심재철 의원이 그 위원장 맡고 있습니까? 예, 현재 위원장입니다. 스마트폰 잘 들고 다니나 모르겠네. 진도 소식 좀 보죠. 이 16명, 미구조자 16분 남은 상태에서 벌써 열흘째 아무런 인양 소식 들려오지 못하고 가족, 16인의 가족들은 온통 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인데 날씨까지 안 좋아서 아예 앞으로 며칠 동안 수색을 전혀 못할 것 같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상 상황이 악화돼서 수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사고 해역은 현재 초속 12에서 16m의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풍랑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합동구조팀은 사고 지점에 있던 민간 바지석 2척과 잠수요원들이 인근 섬과 육지로 철수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또 1000톤급 이상의 대형 함정을 제외한 함정 55척과 민간 어선들도 인근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책본부는 기상 여건이 좋아지는 오는 4일 이후에나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금쪽 같고 지금 가족들은 일각이 여삼추일 텐데 보름 가까이 그러면은 전혀 소식이 없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문제입니다. 선체 절단도 잠수사의 뜻밖의 돌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가회의 소속 현기영, 황석영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 문인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국 선언을 했군요. 예, 한국작가회의 소속의 소설가 현기영, 황석영 씨, 또 시인 천양희 씨 등 754명의 문인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런 권력에 국가개조를 맡기지 않았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문인들은 정권은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고려했고 안전보다 정권의 유지에 연연했다며 대통령은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알 권리를 막았을 뿐 아니라 유가족들의 항의와 요구를 경찰력을 동원해 통제하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총학생회도 오늘 서울대 정문 앞에서 이제 우리는 거부한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이끈 반인륜적 행태를 목도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세월호 선원들 첫 재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 재판 방청권을 추첨으로 정했다고요? 네, 경쟁률이 3대 1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의 첫 재판을 참관하기 위한 방청권 추첨이 오늘 오전 광주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일반인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주 법정과 화면으로 방청할 수 있는 보조 법정 각각 10장씩 총 20장인데요. 60명이 광주지법 홈페이지에 방청을 신청해서 그중 20명을 추첨으로 뽑은 겁니다. 나머지 좌석 중 105석은 피해자 측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원들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네, 10일. 여드레 남았군요. 검찰이 이른바 유병헌 케이스가 수사기관 내부에 있는 거 아니냐. 지난 주말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보가 자꾸 새어나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녀서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내부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와 추적 상황 등 검찰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혜종 수사팀장은 추적 과정에서 구원파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비호 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은신 지역을 파악했으면서도 매번 한 발 늦게 도착해 번번이 그를 놓치고 있는데 수사 상황에 대한 첩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런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구원파 신도는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 각계각층에 다양한 인맥을 자랑하는 유 전 회장이 검경 내부에도 이런저런 줄을 대고 일부 자금까지 대면서 이른바 유병헌 키즈를 길렀을 가능성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있다고 해도 제대로 찾아질지가 더 의아하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한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죠. 일베 회원의 사과 편지가 공개됐었죠? 예,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인 양모 씨 그리고 양 씨의 어머니가 각각 한 통의 사과 편지, 총 2통의 편지를 지난 29일 대구지법 결심 공판에서 유족인 김문희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양 씨는 편지에 재판받으며 법정에서 말씀하시는 유가족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을 잃으신 슬픔과 그를 모독한 자에 대한 질타가 너무도 가슴에 와 닿았다며 용기가 나지 않아 죄송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 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철없는 행동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며 고인께는 더더욱 잘못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양 씨에 대해서 모독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징역 1년 구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 파문을 빚었던,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이 8개월인가 최종 선고를 받았었죠. 징역 8개월, 징역 8월. 네. 네, 그래서 아마 징역을 다 살고 이리저리 나와 있던 기간 다 합산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징역 1년 구형이군요. 이 편지는 그래 정말로 뉘우치면서 썼답니까? 아니면 벌 좀 가볍게 받아보려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쓴 거랍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재판장에서 편지를 전달한 부분은 조금 의심을 할 만합니다. 미리 전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죄를 미리 못했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요. 네, 그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환경미화원들께서 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왜들 화가 나셨답니까? 예, 전국 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몽준 후보가 카메라 앞에서 청소노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정작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서울 지역 환경미화원들의 정책협약식을 추진했으나 정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사진만 찍어대는 정 후보의 기만적인 태도는 반드시 심판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3일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환경미화 체험활동에 나섰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달 31일 환경미화원 공대위가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협약식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좀 정말 염치가 없군요.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런 비판 성명에 대해서 정 후보 캠프에서 뭐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제깍제깍 안 내놓으면 더 혼나야 되죠. 내곡동 사저 이명박 전 대통령 말이에요. 네. 배임 혐의는 뭐 확실하다. 당시 그런 얘기들이 법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연하게 오가고 했는데 검찰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 죄가 안 된다. 입건하지 않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 특정 경제범, 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명박 정부 후에도 정치검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고 비판을 하기에도 정말 지칠 정도가 되는군요.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됐건만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사법개혁, 검찰개혁 논의할 때 무슨 제도적인 뭘 만들거나 해야지. 아니 뭐 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특검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항도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은 기소권의 어떨 때는 기소권의 남용이고 이것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소권의 부작위에 의한 무슨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히 답답합니다. 세월호 피해자들께서는 유가족들께서는 성금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몇 차례 입장을 밝혔건만 뭐 이곳저곳에서 자발적으로 성금들이 모아졌죠. 다 합쳐서 지금 한 1,000억 원쯤 벌써 이르렀다고요? 예,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국민성금의 모금액이 9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랑의 열매, 안행부, 서울시 등에 등록한 모금단체들의 모금 현황을 더한 것인데요. 총 13곳의 모금단체의 모금액을 합한 결과입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는
기업 기탁금 796억 원을 포함해서 약 868억 원을 모았고요. 안행부에 등록한 재해구호협회와 적십자도 약 100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모아진 성금은 유족과 실종자 가족 지원 등에 쓰이게 되고 모금과 마찬가지로 집행 역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1,000억 원. 그렇군요. 계속 모금은 한답니까? 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뉴스가 많았죠. 예,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거를 월요일 날 우리 뉴스K처럼 토일 정규 뉴스가 없는 편집을 할 때는 예. 월요일 날 참 애매하겠어요. 그걸 안 난감한 다룰 부분이 있고요. 글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왔던 거에서 오늘 진전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가장 컸던 건 역시 고승덕 서울시 그 교육감 후보 고 딸 파문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진전된 건 없고 주말에 어제 밝혔던 입장들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후보들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 그리고 조희연 후보의 입장 이런 것들을 오늘 한 얘기를 다시 전해드릴 생각이고요. 참 대비되더군요. 예. 저 후보와 그런데 저희가 오늘 조금 중점을 둬서 취재했던 것은 고승덕 후보의 이상한 선거 유세입니다. 이거는 유세라는 말은 자기의 입장과 견해를 만방에 알리는 거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게 유세인데 이건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방송 언론 매체에 최대한 노출시키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고승덕 후보는 오늘 이후부터는 카메라와 기자를 멀리하겠다라는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되는 그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대요? 자꾸 그거 곤란한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나타난다고 한 곳을 저희가 계속 추적해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전화 인터뷰로만 언론사 2군데인가 3군데 한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일단 뉴스와이 인터뷰는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좀 시간을 주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시간만 꾹 참고 버텨보자 그런 것 같군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유세 우리가 흔히 아는 유세는 하지 않고 선거 운동은 한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선거 운동이 아니라 선거 운동원 격려를 한다. 이런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적해서 취재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 예, 그리고 그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원래 오늘부터 시작인데, 야당만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일단 새누리당 측에서 그 심재철 특위위원장과 함께, 약간 그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킨, 그러니까 5일부터 하자는 것을 네.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요구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의 시작은 역시 새누리당 쪽에서 나왔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5일부터라도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정말 그때,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지금 이 사태 자체가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태도, 전혀 적극적이지 않고, 어떻게든 좀 밀어보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5일부터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 그것도 역시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 갈 거냐.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팽목항에 다 갈 거냐. 이거 역시 확답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뒷얘기들, 그리고, 유가족 대책위 또 진도 실종자 가족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사실, 예? 국정조사가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건 아니지만 예. 적어도 첫날부터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고 해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거면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바지선이 하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실종자 가족들한테 얘기 듣고 예. 진도군청에 있는 범대본 보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선거를 앞두고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쁠 게 전혀 없을 텐데, 예.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노정면 앵커께서 트위터에다도 예고를 했는데, 지금 그 대구시장에 나온 조원진 후보의 네. 좋아요 클릭, 페이스북 클릭이 다른 나라에서 많이 됐다, 이런 게. 터키. 예. 그런데 다른 후보들에서도 그런 양상이 발견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확정적으로 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형제의 나라라지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궁금한데 이따 뉴스로 꼭 볼게요.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내놓는 선거 전략이 첫 번째는 읍소 전략, 네. 그 다음에 위기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북한 위기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부산 올인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오늘 대해서 이 야당 지지자들이나 의원들 또는 야당 주요 정치인들이 오늘 그 옆자리에서 맞불이랄까요? 읍소 시호를 하는 거에 대한 맞불. 네. 그리고 시위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따 3시간쯤 후에 뉴스로 보죠. 예, 9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게시판 잠깐 좀 볼까요? 6시 1분 30초 들어가고 있네요. 서울시장 급식 가지고 아주 침소봉대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라고 예전에 지혜롭게 선조들이 만들어 놓으신 성어가 아닌가 싶은데, 이노근 노원인가 어디 그쪽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죠. 검색어 순위 제가 지금 네이버 포털을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또 뭘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게 그렇게 먹히지도 않고, 아마 제 추측인데요. 이건 정말 제 추측인데 한 말씀 드려도 되죠? 게시판 보는 코너니까. 정몽준 후보가 지금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8번째 선거일 겁니다. 당내에서 했던 이런 것들 빼고요. 국가에서 하는 선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울산에서 무소속 5번 계속했고, 서울로 옮겨서 동작에서 정동영 후보 이기고 하고 그래서 2번을 내리했는데, 한 번도 저번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대단한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하나 봐요. 또 어렸을 때 그렇게 크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처음으로 계속
뒤지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내 경선은 뭐 자기가 여유 있게 통과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항영 져보지 않은 정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겁니다.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본래 이제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났잖아요. 텔레비전 TV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꿈과 용기를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저 정도도 국회의원 7선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럼 뭐, 나도 이제부터 몸가짐을 좀 바로 하고, 주민등록 좀 덜 옮기고 뭐 하면 되겠다. 뭐, 거기까진 좋은데, 지는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자기는 여기서 이번에 지면은 향후 정치 인생에서 치명타가 될 게 거의 확실하니까 상식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극적인 네이밍, 무슨 농약급식 이런 걸 해가지고 여심, 주부들 마음에 호소해 보려는, 아마 그 나경원 1억 원 피부과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것도 그와 유사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서령 캠프에서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고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도 후보가 수위를 조절하는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이 여론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근데 그런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제가 뭐 그쪽 캠프 내에 그렇게 속사정을 세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양쪽 다 고장났거나, 그러니까 그 스텝들이건 후보건 양쪽 다 고장이 나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심대한 고장 상태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충남도지사 얘기를 생각 21님께서 올려주셨던가요? 5시 47분이어서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정진석 충남지사 후보가 당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사전투표를 한 것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 네. 네. 그렇죠. 아주 자랑스럽게 온갖 신문에 다 나고 했던데 그 기표 자체가 위반이란 말이죠.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충남도 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옷까지 벗으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고심 끝에 현장에선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군요. 네, 뭐 지역에 내려가면 저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압니다만 선관위 직원이 보기에 그 정진석 후보자는 좀 세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뭐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근데 국가 사무를 집행하는데 사인 간의 예의의 감정이 개입되거나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죠. 그건 공무가 뭡니까? 공무. 선공 후사인데 예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미 사적인 영역이고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죠. 그럼 뭐하러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진석 후보가 뭐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당선이 설령된다고 해도 뭐 문제의 소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날부터 누를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KBS 가서 뭐 방송을 좀 하고 오늘 좀 바빴습니다, 일정이. 또 칼럼 마감일까지 겹쳐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지쳐버려서 제 프로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한다고 했는데 해도 그만. 그래서 좀 힘이 없게 들려서 죄송합니다. 빠릿빠릿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첫날부터 참 말도 안 돼 보이는 이유로 파행인데. 네. 왜들 이런답니까? 일단 오늘 일정은 원래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서 이 국회를 찾았었던 유가족들과 합의했던 내용이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던 게 오늘 이제 국정조사 특위 첫날 활동을 시작하면서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서 거기 현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그렇게 했었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게 용산역에서 8시 20분 기차를 타고 이제 진도 쪽으로 내려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아침에 여러 의원들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의원들이 다 오긴 했답니다. 여야 의원들 다 왔는데요. 여당 소속인 심재철 특위위원장이 어젯밤에 12시 반쯤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2시 반쯤에 0시 39분인가요? 39분에 그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현지에서 의원들의 방문을 미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와서 결국은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잠깐만요, 양 기자님. 예. 그 경위는 아까 요 앞에 그 뉴스를 전하는 코너에서도 한번 우리가 좀 짚었었고요. 우리 양 기자가 지금 우리 프로를 전체를 다 듣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앞에 상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죠, 당연히. 조금 그 중첩된 부분은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소식도 있으니까. 결국 어제 아침에 누가 진도 현지의 범대본에 전화를 걸었느냐, 이게 열쇠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범대본에서 어제 오전 11시쯤에 지금 진도 현재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배희철 변호사죠. 변호사에게 범대본 관계자가 아침에 국회 특위에서 그 여야 의원들의 일정을 이유로 해서 5일로 미루기로 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이 배희철 변호사한테 여야 의원들이 내려오는 일정이 5일로 미뤄졌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범대본 쪽에 그 같은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위위원장 아니면 여야 간사 정도. 네. 그렇겠죠. 세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어쨌든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빼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오늘 일정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러면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특위위원장하고 새누리당의 조원진 특위 간사인데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전화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그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대리하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가 과연 범대본 관계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통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해당 범대본 관계자는 이 특위에 누구한테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배희철 변호사는 좀 전에 진도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이 거기서 사실 이 수색 작업을 하려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범대본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에서 서로 진실 공방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실종자 가족 측에서 누구한테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면 불필요한 논란, 책임 공방이 휩싸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입장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미뤄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밝히고 규명하고 따져야 될 게 진짜 본 뿌리는 찾지 못하고 무슨 쓸데없이 첫날부터 이런 거 가지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군요.
글쎄 말입니다. 저게 무슨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아휴. 선거 얘기 잠깐 하죠. 이제 뭐 48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부산시장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진짜로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엄살 아니에요? 일단 뭐 대체로 선거 막판 되면 다들 자기 지지층 투표장으로 끌어내려고 엄살 마케팅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그런데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 들어보면요. 새누리당 진짜로 부산시장 선거 이거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의 고위 관계자가 몇몇 기자들에게 한 얘기인데요. 실제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된 뒤에 거의 매일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이 자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단 한 번도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오거돈 후보를 이기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추세가 실제로 지금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지금 뭐 현지에서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전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이 오거돈 후보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시장으로 과연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겠느냐 예.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거돈 후보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새누리당 집권 여당 쪽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고요. 일부는 우리 뭐 새누리당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입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양측이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입당 얘기는 마타도어 같아요. 김영춘 후보하고 오거돈 후보가 합의사항 7개항 작성하고 그렇죠. 단일화했잖아요. 얘기가 없죠. 거기에 보면은 서령 그러니까 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임 중에 어느 당에도 입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었죠. 네, 5번인가 6번에 분명히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뭔가 흔들려고 미리 좀 역정보를 흘리거나 이러는 것 같습니다. 반면 충남지사 충청도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제일 확실한 곳이 호남 두세 곳하고 서울하고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있는 곳 꼽았잖아요. 네. 예,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거 강원도는 물론이고 충남도 힘들어 이건데 이것도 엄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하고 민병두 사대위 공보단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예. 거기서 호남 빼고 서울 이외에는 사실 안심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기자들이 또 엄살 피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자체 여론조사 결과 뭐 자체적으로 한 거니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에 보면 제가 수치를 확인을 했는데요.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있습니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충남지사 선거 뭐 그 전까지는 거의 확신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고 또 외부의 평가도 그랬었는데요. 이게 많이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 전략의 부재도 반성을 해야죠. 세월호 이 그렇죠? 국면에서 안희정 정도가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그렇다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양 기자는 숫자를 봤다는데 우리 국민 TV 이강윤의 오늘 애청자들께만 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 테니까 나중에 카톡으로 살짝 보내주세요. 네. 내일 하루 더 하고 선거 잘 치르십시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교회에 13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장남인 조희준 씨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법정을 빠져나갑니다. 신도들이 몰려들면서 취재진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지난 2002년
아들 희준 씨 소유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것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조용기 목사가 재판에서 한 최후 변론이 뉴스 검색 1위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조 목사가 국제시대의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정직한 목사님들까지 색안경 끼고 볼까 겁이 납니다. 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권력과 탐욕에서 자유로워야 할 종교인의 추락, 조금은 씁쓸하네요. 이 뉴스 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며칠 뒤 주일 설교에서 조용기 목사. 한 이태 동안에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을 해오는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음에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변명하고 싶고 사람이니까 대항하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착잡한 잘못된 생각들이 마음에 많이 떠올랐었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설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좋은 친구요. 이때 이미 착석해 있던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사전에 포커싱돼 있던 카메라 앞에 나타나 수만 명의 순복음교회 신자들 앞에서 인사. 조용기 목사는 예배 후 이 두 친구에게 당선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안수기도도 했다고. 신한 볼펜 하나 내가 얻어본 적은 없지만은 좋습니다. 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좋은 인물들을 많이 한국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메니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투표도 안 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비행장에서 할 수 있대요. 나는 비행장에 가서 투표하려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사전 투표는 토요일에 이미 끝났어요. 어쩌지요? 어떤 친구에게도 표를 못 주게 되셨으니.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갑니다. 6시 22분이네요. 저는 조용기 목사 이름은 알고요. 순복음 굉장히 체육관 같이 커다란 교회를 일궈낸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목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봤네요. 무슨 카리스마가 있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전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요. 기독교 관련 대학은 학교는 다녔지만 그런 거 잘 안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뭐 날라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교회 잘 모르는데요. 그 본래 설교를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교회 크리스찬 분들께.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이나 뭐 이런 관련 말고요. 경제사범. 제가 알고 있기로 조용기 목사는 횡령이나 배임 이것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백히 유죄인 거죠. 집행만 유예할 따름이고요. 이런 상태에도 목회 활동, 설교를 해도 되는 건가요? 교회법과 실정법은 체계가 달라서 세속법에서 처벌받더라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경제 행위, 경제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유죄 판결자는 범법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뭐 하느님의 말씀을 빌어서 좋은 일 합시다, 좋은 일 하세요, 나쁜 일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 자체가 이미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나쁜 일을 한 건데 그게 통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런 사람한테 그 둘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 안수라 그러나 안수가 전 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야, 참 저렇게 급한가. 그 교회에 그 신도들이 많아서 지금 그러는 거겠죠. 아무튼 한번 보십시다. 6월 4일이 세월호 터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군요. 그 승객들이 300여 명, 지금 304명이라고 잠정 확정돼 있죠. 사망자. 첫날 돌아가셨는지 몇 시간을 생존했는지는 모르지만 장례 일정에 따라서 49제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77에 49. 49라는 게 사람 사망과 관련해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간 첫 번째는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상당히 긴 기사입니다. 그래서 컬럼도 아니고 이건 기사거든요. 전망 기사에 가까워서 행간으로 다루기는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판세 분석이라는 문패를 달고 있고요. 여론조사 블랙아웃 시점. 그러니까 지금 공표 금지 기간인 깜깜이 선거 기간을 말하는 거죠. 해필 요때 김문수 총리론이 부각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제법 긴 글인데요. 그 중에 우선 한 대목을 들으시겠고, 이 자체가 굉장히 오마이뉴스 기사들이 좀 종이 지면 형태가 아니니까 기사 길이가 좀 다른 제도권 신문보다 길죠. 분량이 긴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거 한두 군데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전문이 궁금하신 분이나 행간을 듣고서도 무슨 말인지 잘 요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오마이뉴스에서 한번 찾아서 전문을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들으시죠. 민주당과 안철수 당이 전격적으로 합당할 때까지만 해도 선거판을 주도하는 듯 보였으나 딱 거기까지였다.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의 대중적 인기도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만 기초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여줬듯이 안철수는 전략을 선보일 정도의 정무 감각을 보여주지 못했다. 광주광역시장과 안산시장 후보로 자신의 측근을 전략 공천했다. 안철수는 그곳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른 곳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냉정하게 분석하면 세월호 대참사로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휘청거리지 않았더라면 6.4 지방선거는 일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전략의 차이, 승리에 대한 의지 차이가 확연했기 때문이었다. 네, 이 국면에서 선거 투표 개시일을, 이미 사전 투표는 했지만 본 투표 개시를 약 30여 시간 앞두고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은 집권 여당을 놔두고 우리 성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채찍질을 해가면서 성원해가면서 함께 긴 여행, 도정을 같이 걸어가야 할 야당을 매섭게 꼬집는 마음, 제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정을 가지고 한마디 이건 꼭 드려야겠기에 이 대목을 골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이번 6.4 선거는 저는 대단히 힘든 선거가 될 것이었다.
야권 진영 중에, 즉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뭔가 지금 한국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꼭 제가 지금 진영을 나눠서 이쪽 진영을 편들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반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잖아요. 팩트. 제가 보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인권의 위축,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 그다음에 공안 통치가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횡행하는 것, 유신 말기가 연상된다는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급격하게 반동화되어 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마땅한 구심점이 없이 대응을 못 해왔던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까? 이를테면 혁혁한 양김 씨 같은 YS나 DJ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박정희와 확실한 각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개인기에 의존해서 전선을 형성하든, 아니면 아주 잘 시스템을 갖추고 분명하게 투쟁력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으면서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확실한 길로 가고 있는 야당이 있었다면, 그 야당이 집단 지도체제에서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한 탁월한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향해서 가는 그것은 이미 한 20년 전에 양김 시대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특정 개인의 의지에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물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심볼 같은 정치인은 나설 수 있죠. 정치라는 것 자체가 본래 인기와 여론을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 세월호 터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국정원 가지고 간첩 조작 증거 조작 그랬지만 별거 없이 그냥 하나마나 한 사과를 겨우 이끌어내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정도밖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공천 가지고 무공천을 이제 교집합으로 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김한길, 안철수 두 그룹이 합쳐서 야당 새로운 정당이 출연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새누리당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었죠. 이슈를 선점하지도 못했고. 좋아요. 두 당이 두 정치적 그룹이 합쳐져서 새 출발하는데 명분이 되었던 기초공천 정당 폐지. 폐지도 맞을 수 있고 계속 하는 것도 다 일단 있었으니까. 그럼 그걸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새누리당을 이쪽 운동장으로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요. 그건 리더십 부재를 스스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세월호는 사실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개발 독재 이래로,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적폐라는 말, 저 일부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거. 근데 그 적폐가 왜 생겼는지를 따져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 정부 이래로 계속 집권을 해온 게 그쪽이고, 그중에 딱 10년만 민주정부가 들어섰었던 거니까 그냥 바보처럼 산술 계산을 해도 그 적폐의 원인이 그쪽에 훨씬 많다는 건 불문가지인 것이고요. 책임이 누구에게 7대5 3으로 있냐 8대2로 있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선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핀치에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 정권 심판, 그거 하나로 이슈가 전선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광역 단위별로 도가 처한 재정 자립도나 그 대진표에 따른 개개인들의 캐릭터상의 특징 그런 건 있지만, 지방선거 처음 합니까? 지금 벌써 5번째 아닙니까? 6번째인가? 그럼 처음 해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이슈를 세월호 희생자들이 줬죠. 남겨주고 희생하고 지금 원혼들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 말고 이번 선거를 관통하고 이번 선거를 지배하는 이슈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차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이룬다느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런 비유를 해서 세월호 희생된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답답함을 표현하려는 강조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노마크 찬스나 다름없는 축구 경기에서 그런데도 문전에서 그만 드리블을 미스하거나 볼 트래핑을 잘못하거나 어쨌거나 해서 그러는 사이에 수비진이 대폭 들어와가지고 노마크 찬스였는데 이렇게 툭 차면 되는 거였는데 문전에서 헤매는 사이에 저쪽에 가 있던 상대편의 수비진들이 다 들어와서 공고히 포진을 하고 지금 골을 넣을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오가는 형국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아까 한국일보 양 기자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일테면 충남 같은 데서도 딱 붙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전략통들이 둘이 함께 나섰잖아요. 민병두 최재천 함께 나서서 했던 게 일부는 엄살이고 일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듣고 있었던 바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 선거를 놓친다면 그건 더 이상 정말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국 민주발전의 과정에서 또는 한국 정치사를 서술해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큰 커다란 구멍,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생긴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 뒷대목을 한 번 더 들으시죠. 막판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서는 17곳 중 새누리가 6곳, 야권이 5곳 우세로 분석하고 있다. 나머지 6곳 중 부산, 세종, 경기에서 새누리는 승기를 잡기 위해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유치 카드, 세종 충북에서는 박근혜는 충북의 딸로 접근하고 있다. 경기에서도 갑작스레 김문수 총리 후보론이 부각하고 있다. 위 세 곳만 수성해도 지방선거 승리는 새누리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나머지 경합지역인 인천, 강원, 충북 모두를 새정치연합이 이겨도 그러하다. 한 달 내내 울지 않다가 선거 막판에 방송 카메라 앞에서 긴 눈물을 흘렸던 박 대통령이 과연 웃을 수 있을까? 네, 긴 기사에 거의 앞에 들으신 것은 서론 부분이었고요. 이건 기사인데도 서론 본론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막 들으신 것은 제일 끝입니다. 기사의 완전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 낭독분하고 잘 매치는 연결은 잘 안 되는데요. 새정치연합의 고민도 저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4년 전인 2010년에 기대 밖의 대승을 했지요. 광역지사도 그렇고 기초선거도 그렇고 항상 지방선거는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물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선거구 범위가 넓은 광역에서 한번 대강의 큰 틀이 잡혀지고 이슈를 누가 설정해서 아젠다를 세팅해서 이슈 파이팅, 이른바 이슈를 만들어가고 관리하면서 계속 유리하게 그러니까 연을 날릴 때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주도적으로 연줄을 늦췄다 땡겼다 함으로써 연과 나의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을 내가 보내고 싶은 높이에 보내고 싶은 방향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연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내가 연실 끊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냥 종기종기 이렇게 종종걸음 치느냐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유를 순간적으로 드린 건데 연상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이명박 정부 그걸 이용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눈앞에 떡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역품 아주 강하게 불었고 그래서 서울시장도 거의 잡았다가 놓친 격 아니었습니까? 그때 모든 여론조사가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 앞선다고 그랬는데 막상 까봤더니 어땠습니까?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래서 한 3일만 더 늦게 선거가 치러졌다면 뒤집어졌다 이런 말도 있고 했는데 그때 새정치연합 당시는 이제 이름이 민주당이었겠지만 자기들이 왜 이긴지를 몰랐어요. 그게 비극이죠. 이기긴 이겼는데 대승을 했는데 왜 이겼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승리에 도취했고 그 이후로 모든 선거를 지기 시작하죠. 2012년 4.16 총선, 대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는 건 알고
그때 왜 이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승리의 열매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로 이전 선거와 비교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4년 전에 민주당이 거둔 것을 수성만 해도, 지키기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대승인데, 물론 그때 망외의, 예상외의 큰 대승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한두 곳을 잃더라도 민주당, 그러니까 야권이 이긴다고 봐줘야 하겠죠. 그런데 선거 직전에 당시에는 천안함이 터졌고 이번에는 세월호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건의 성격이나 참사의 규모, 그다음에 원인 이런 걸 따질 때 천안함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고 미스테리로 많이 남아있지만 전체 국민과 국가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야당이 제대로 지금 효과적으로 이 국면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변한 게 있다면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이 종북으로 몰리고 그중에 이석기와 RO 같은 게 있어서 진보자 붙은 온갖 그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괴멸이라고 할 만큼 고립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매우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야권 연대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여와 야 이번 선거 전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나 정치적 지형이나 조건들이 객관적으로 바뀐 건 사실 없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정치연합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야권은 4년 전에 승리에 취하고 기뻐할 줄만 알았지 왜 이겼는지, 행운이 얼마였고 뭐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예상외로 큰 승리를 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거품을 빼더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는 해야 한다. 이런 철저한 분석이나 반성이 없었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과 안대희 파동이 지금 여권엔 굉장히 아프고 데미지가 클 겁니다. 왜? 우선 대통령의 지도력, 인사, 대통령, 우선 누구에게나 인사권은 아주 중요한 건데 거기서 굉장한 공개적으로 실패된 거 아니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거부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자기 그나마 남은 명예를 주섬주섬 챙기는 듯이 돌아섰지만 그것은 안대희 개인의 허물에 그치는 게 아니었고 지명자의 실패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리더십에 결정적인 또 한 번의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벌써 인사로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이 안 그래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핀치에 몰려 있었는데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했던 안대희라는 상품을 내놨는데 그리고 일정 부분 첫날은 꽤 잘 팔렸는데 새로 문 연 고려당이나 태극당 앞에 빵집에 새 메뉴가 하나 와서 줄을 섰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빵 속에 든 팥이 몸에 굉장히 나쁜 너무 고당도라거나 또는 몸에 써서는 인체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사카린 같은 게 들어있었다거나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빵을 갑자기 안 팔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국무총리론 김문수가 적당해 보이는 거예요. 왜? 친박계는 사실 김문수를 우습게 알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너무나 게임이 안 되게 졌잖아요. 아주 원사이드하게. 그때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선 때 아마 73, 4%인가?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70%를 넘었던 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김문수 후보는 그냥 그 박근혜 후보 혼자 뛰게 하기 뭐 하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페이스메이커 하듯이 이렇게 와서 그냥 올림픽 정신도 아닌처럼 완주하고 그냥 의미를 찾고 차기를 예약하는 듯한.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김문수가 지금 2년, 3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의원에게 후보 자리가 돌아가리라고는 본인도 생각 안 했을 것이고 다들 주변에서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 그 경기지사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해달라는 말을 굳고 만류하고 끝까지 버티던 김문수 전 지사를 총리로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전 경기지사를 총리에 발탁하면 경기도 선거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심정적으로. 남경필 후보한테, 여권 후보한테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경기도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저는 서울시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은 그냥 현역 박원순 시장이
수성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경기도는 현역 지사가 자리를 비웠죠. 그러니까 무주공산 상태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지역구이자 한국의 복합적인 정치 지형이나 성격이나 유권자의 성향을 한 곳에 응축시켜 놓은 대표적인 지역구, 그러니까 선거판이 경기도인데 거기를 누가 획득하느냐는 향후 전국 그 역학 구도를 짜는 데서 중요할 것이고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면 재보선까지 거친 뒤에 정계 개편 소진 많이 줄었다고 보지만 그런 점에서 김문수 카드는 여러모로 무난하다. 그런데 선거 전에 발표는 안 할 것이다. 단지 흘리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고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제가 연 날리는 거에 비유를 했는데 연을 충분히 희롱하듯 지금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풍량과 풍향과 그 연줄에 그 매겨놓은 그 사금팔이 좌우 이런 게 충분했음에도 막상 연을 띄우러 나와서 보니까 연에 끌려다니거나 연줄을 붙잡고 버티기만 하는데도 연연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깜깜이 선거라서 각자 뭐 5곳이 확실하다, 4곳이 확실하다 이것은 거기까지는 일치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정말 알 수 없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살이 아니라 긴장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워낙 정치의식들이 수준들이 높으시고 의식이 아주 고양되고 발달되어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니까 주변 분들하고 사적으로 얘기 나누실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머지 몇십 시간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참담한 패배는 면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다면은 그 무력감, 공허함, 열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 저는 세월호 충격에 버금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간으로 또 하나 골랐던 것은 세월호 국조가 첫날 일정부터 삐걱거렸다는 건데 이건 아까 두 기자들과 함께 짚어봤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린다면 국정조사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당신들 2년 후에 선거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인터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인물만 보이고 정책 그리고 비전이 없는 선거, 후회만 하는 선거가 될 공산이 큽니다. 좋은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보면 안타깝게도 당선 가능성에서 좀 멀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구 대표와 함께 이번 선거 지금 뭐 뚜렷한 정책점, 대립점 이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만 좋은 복지 공약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적으로 짧게 짚겠습니다. 이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쭐게요. 예. 기본소득 공약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런 게 박스거리로 많이 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선거가 내일 모레지만 이거 아는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거 기본소득 공약 어떤 공약이고 누가 내놓은 건지 문제점은 혹시 뭐 있는지 이걸 좀 압축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소득은 이제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간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지 이제 일정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거고요. 네. 이번에 나온 공약은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 나온 노동당 후보인 이병훈 후보가 그 전체 다는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매월 한 5만 원 정도씩을 기본소득 보장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집권 4년 차인 2018년에는 1인당 매월 20만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한 것입니다. 네. 그 재원 마련 같은 거 계획 들여다보셨어요? 예, 의외로 재원 마련 계획이 꽤 잘 돼 있는데요. 어허. 예를 들면 이 광주시 전체 등록 장애인이 이제 68,3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분들에게 한 달에 5만씩 지급하려면 1년에 한 41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요것을 첫 해에는 5만 원, 둘째 해에는 10만 원, 셋째 해에는 15만 이렇게 늘어가면 첫 해는 410억, 그다음에는 820억, 마지막 4년 차에는 1,640억 정도 들어서 총 한 4,1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네. 이거를 따로 돈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격출할 것이 아니고 현재 광주의 지하철 1호선도 적자가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2호선 부분을 공사를 늦추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해가지고 그 2호선 공사에 광주 시의 분담금이 한 7,500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2025년 정도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뭐 4,100억 정도만 뒤에 쓰면 장애인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공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체성이 있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 과도한 토목 건설을 좀 공격하면서 동시에 이 보편적 복지 장애인에 대한 소득을 강조하는 그런 공약으로 아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런 건 말이에요. 예. 뭐 광주에서 노동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힘들 텐데 예. 누가 시장이 되건 뭐 강훈태 후보가 되건 뭐 윤장인 후보가 되건 이렇게 좋고 잘 만들어져 있고 하는 거는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생각 말고 상대 타당 후보지만 자기 책상에 딱 갖다 놓고 요모조모 잘 따져서 참 고맙게 쓰겠다. 우리 그런 문화로 좀 올라가도 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식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광주 같은 데서 그런 거 하면 훨씬 파급 효과가 크고 이른바 향도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 대표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기본소득 공약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내건 생활임금 공약은 제가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상히 말씀을 한번 여쭌 적이 있거든요. 예. 일단 이 용어도 좋고 아마 몇몇 분들 기억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서 이 질문은 건너뛰겠고요. 또다시 노동당 얘기네요. 누가 요 대목만 들으면 무슨 종북방송인 줄 알겠다. 노동당 서울시당이 상가 세입자 전담 피해 구제 기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보호법만 가지고는 좀 약하고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했다는데 그것도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예, 뭐 현행 법률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을 구제해 준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아예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소상인들이 이제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기구에서 예를 들면 건물의 명도 소송 같은 게 벌어지면 법률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권리금을 어떻게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약한 소상인들을 좀 제대로 지원하는 것을 소상인들한테 맡겨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시에서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실질적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슨 기구 같은 걸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서 확실히 그것을 어느 공무원들에게 어느 팀에게 당신의 미션은 거죠. 이거다라고 부여를 해주고 책임지게 하자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도화시키자는 얘기군요. 좀 해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네요. 워낙 이쪽에 스터디가 많으시고 평소에 일관되게 주장해 오시니까 이번 선거 각당이라고 해봐야 지금
큰 두 당하고 한 나머지 두세 개 당일 텐데 복지 공약 어떤 식으로들 점수 매기고 계시는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별 후보들은 좀 훌륭한 분도 많고 좋은 공약도 많은데 네. 이 정당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려 하면 참 다들 거저먹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이게 낙제점 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앙당이 하는 일은 없이 그냥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아직도 살잡혀 있어서 참 답답하고요. 지금 2010년 선거는 그래도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 네. 적어도 무상급식 이후로 매년 2조 5천억 정도는 이제 토목 건설에 안 쓰고 주민들 생활 지원에 쓰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개념을 바꿔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급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진보 정당이나 또 기성 정당의 그 특정 후보들만 그걸 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끝나고 나서도 별로 국민들에게 남는 게 없는 별로 남지 않은 그런 장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슈나 숙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선거가 못 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렇죠. 선거라는 게 이제 축제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4년 만에 돌아온 유일한 기회인데 이때 국민들의 뜻을 맞는 것이 공약이 되고 이슈가 되면 그만큼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보 정당이 내걸건 누가 내걸건 언론이 하든 간에 그 이슈가 되면 기성 정당이 받지 않을 수 없고 받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정치화되는 건데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가면 결국 기존에 있는 기득권 계층들 이런 분들만 좋은 일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대표 말씀 듣고 나니까 답답하던 담배 연기로 꽉 차 있는 방에 창문을 갑자기 열었을 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대표였고요. 오늘 조금 튀는 클로징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대구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집안에 있는 고려청자를 처박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등 한번 토닥여주면 그가 답할 겁니다. 야당 시장 시켜놔도 대구시 들고 어디 도망 못 갑니다. 예산은 여당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따올 거니까 그런 자잘한 걱정 마시고요. 저 지금 분여관에 나와서 애쓰고 있는 저 암흑의 고려청자 도자기 이 커다란 한국이라는 전시실의 중앙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인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역감정 타파라는 명예도 함께 따라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